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전쟁, 화재, 그것에 뒤따른 재건에도 불구하고 애틀랜타는 다시 놀라울 정도로 발전된 도시가 되었다. 그곳은 여러 가지 점에서 남부동맹 초기의 번화하고 젊음에 넘치던 도시를 연상시켰다. 다만 달라진 것은 거리에 득실거리는 군대가 낯선 군복을 입고 있고 부정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있으며 흑인들은 빈둥거리며 놀고 있는데 그 전의 주인들은 악착같이 고생하면서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한꺼풀 벗기면 비참한 공포가 있는데 겉모습만은 모두 급속히 폐허해서 다시 일어나는 번영의 도시, 부산하게 웅성거리고 있는 도시였다. 애틀랜타는 어떤 저주에 놓여 있든 언제나 시끄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사바나, 찰스턴, 어거스타, 리치먼드, 뉴 올리언스는 결코 이렇게까지 부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도시만은 전부터 인심이 좋지 못했고 게다가 성급히 양키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애틀랜타는 전보다 더 질이 나빠졌고 그리고 전무후무라해도 좋을 만큼 양치식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새 손님이 사방팔방에서 밀려들어와 거리는 숨이 막힐 것만 같았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시끌시끌했다. 북군 장교의 부인들과 신흥 재벌인 뜨내기들의 으리으리한 마차가 시민들이 삐걱거리는 이륜마차에 흙탕물을 튀기며 다녔다. 그리고 돈 많은 외국인들이 요란한 새 주택들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초라한 집 사이에 마구 들어서기 시작했다. 전쟁 때문에 남부에 있어서의 애틀랜타의 중요성은 한층 더 뚜렷해졌다. 지금까지는 눈에 띄지 않았던 거리가 이제는 멀리 각 지방에까지 유명해졌다. 샤만 휘하의 부대가 여름 내내 전투의 목표로 삼아 수천의 전사자를 낸 철도는 철도가 있음으로 해서 생긴 이 도시에 다시금 활기를 주었다. 애틀랜타는 파괴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이 지방 일대의 활동의 중심지가 되고 도시는 환영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한꺼번에 밀려드는 새 시민을 맞아들였다. 남부를 휩쓰는 뜨내기들은 애틀랜타를 본거지로 삼고 역시 이 도시에서는 신참자인 남부의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후계자들과 거리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샤만 부대의 진격으로 집이 불타 쫓겨나고 게다가 노예를 잃어 이제는 더 이상 목화농사로 살아갈 수 없게 된 이 시골 사람들은 애틀랜타로 와서 살지 않을 수 없었다. 새 이주자들은 매일처럼 테네시와 남북 두 캐롤라이나에서 몰려 들어왔다. 그 지방에서는 재건 공작의 손이 조지아보다도 한층 가혹했다. 북군에 고용되어 싸운 아일랜드 사람과 독일 사람의 대다수도 제대하자 곧장 애틀랜타에 자리 잡았다. 북부의 주둔군 부인들과 딸들은 4년이나 계속된 전쟁이 끝나자 남부를 구경하고 싶은 호기심에 못 이겨 찾아왔기 때문에 거리의 인구는 그만큼 불어갈 뿐이었다. 온갖 몰입애들이 기회만 있으면 한미천 잡으려고 떼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지방의 흑인들도 여전히 몇백 명씩 떼를 지어 밀려 들어왔다. 도시는 극도로 혼란해졌다. 마치 변경에 있는 불악처럼 무정부 상태였고 게다가 그 악덕과 죄악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술집이 마냥 악의 꽃을 피웠고 한 구역에 2집 혹은 3집이나 술집이 있어 밤만 되면 흑인과 백인의 주정꾼들이 거리에 범람하여 벽과 연석 사이를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깡패, 소매치기, 창녀들이 등불이 없는 골목과 큰 길이 그늘진 곳에 숨어 있었다. 노름판은 흥청거렸고 총질이다, 칼부림이다,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밤이 거의 없었다. 품행이 방정한 시민은 애틀랜타에 번화한 홍등가가 생기고 더구나 그것이 전시중보다도 더 커지고 번영하는 것을 보고 개탄했다. 밤새도록 덧문을 꽉 닫은 문틈 사이로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리고 시끌시끌한 노랫소리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때로는 그것이 비명과 권총소리로 중단되는 때도 있었다.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전시 중의 매춘부보다도 더욱 염치가 없어 뻔뻔스럽게도 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을 부르곤 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가 되면 홍등가 마담들이 멋진 유괴마차가 잔뜩 멋을 낸 계집들을 가득 싣고 큰 길로 몰려나와 짧게 들이운 비단 커튼 너머로 밖의 공기를 마시곤 했다.
벨 와틀링은 그러한 마담들 중에서도 가장 악명 높은 여자였다. 그녀는 새로 자기의 가게를 열었는데 그것은 커다란 2층 집으로 이 지방의 어느 집도 그 집에 비하면 마치 더러운 토끼집으로 보일 만큼 당당한 것이었다. 아래층에는 멋있는 유화가 걸린 기다란 홀이 있었고 매일 밤 흑인 오케스트라가 그곳에서 연주를 했다. 소문에 의하면 2층에는 최고급 우단을 씌운 가구, 묵직한 레이스의 커튼, 외국산 금태 거울 등이 갖춰져 있다고 했다. 이 가게에 나와 있는 10여 명의 젊은 여자들은 곱게 화장하고 있을 때에는 제법 미인들로서 다른 가게에 비하면 훨씬 얌전하기도 했다. 적어도 벨의 가게만은 경찰이 간섭도 거의 없는 것 같았다. 이 가게는 아무튼 애틀랜타 상류층 부인들이 은밀한 이야깃거리가 되었고 목사는 조심스런 말로 사악과 빈축과 의욕의 쓰레기통이라고 비난의 설교를 했다. 벨 같은 여자가 이러한 으리으리한 가게를 꾸밀 만한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했다. 틀림없이 후원자가 있을 것이고 게다가 그는 부자임이 뻔했다. 레트 버틀러는 품위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와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그가 그녀의 후원자라고 생각했다. 벨은 가끔 얼굴빛이 신누런 건방진 흑인 마부를 데리고 요괴마차를 타고 외출했는데 언뜻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정말 화려한 것이었다. 멋있는 밤색말 두 필에 끌려 그녀가 지나가면 어머니의 손에서 용케 빠져나온 길 근처의 사내 아이들이 전부 달려나와 그녀를 들여다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이었다. 저 여자다. 저게 옛날의 벨이다. 난 그 새빨간 머리카락을 보았어. 포탄으로 구멍투성이가 된 것을 헌 제목 토막이나 연기에 그을린 벽돌을 써서 수리한 집을 밀어젖히듯 뜨내기 정상배들과 전쟁 벼락부자들이 훌륭한 주택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지붕은 이중 경사에다 바람막이를 대었고 뾰족탑과 착색 유리창 그리고 넓디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밤마다 이런 신축된 집들의 창문에는 가스등이 휘황찬란하게 켜지고 음악과 춤추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흘러나왔다. 빛깔이 고운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여자들이 긴 베란다를 거닐고 야회복을 입은 남자들이 그들 곁에 붙어 있었다. 샴페인 마개를 뽑는 소리가 신나게 들리고 레이스 식탁보 위에는 7종류의 요리가 놓여 있었다. 포도주에 절인 햄, 눌린 들오리고기, 거위간으로 만든 파이 요리, 제철이 것과 제철이 아닌 진기한 과일들이 식탁이 비좁을 만큼 차려져 있었다. 옛날 집들의 일그러진 도어 안쪽에는 빈곤과 기아가 있었다. 그들은 이를 악물고 가난을 참아가며 신사의 체면을 지키고 있는 만큼 그것은 더욱 쓰라렸고 물질적인 결핍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초연한 채해 보이고 있는 만큼 그것은 한결 괴로웠다. 호화로운 저택 생활에서 하숙살이로 다시 하숙집에서 뒷골목 오두막살이로 전락한 허다한 가정의 비참한 신뢰를 미드 박사는 알고 있었다. 심장쇠약과 영양실조로 신음하는 부인 환자들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박사는 바싹바싹 다가오는 굶주림이 병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고 환자들도 박사가 그 원인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온 가족이 차례로 잇따라 폐병에 걸리는 것을 보았고 전염성 피부병에 걸리는 가족들도 보았다. 이런 병은 옛날에는 가난한 백인들만이 앓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애틀랜타 최상류 가정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갓난아기의 다리는 비비 꼬일 정도로 여유였고 젖을 주지 못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노 박사는 전에는 갓난아기를 받아내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로 태어나는 생명도 그다지 은혜로 생각되지 않았다. 지금은 연약한 갓난아기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세상이었고 태어나서 두세 달만 지나면 죽어버리는 아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여바란 듯이 서 있는 저택에는 휘황찬란하게 등불이 빛나고 술과 음악, 춤, 눈부신 금실무늬의 비단, 최상품의 나사가 있건만 모퉁이만 한 발자국 돌아서면 거기에는 굶주림과 추위가 바싹바싹 다가오고 있었다. 정복자에게는 오만과 냉혹이 있었고 피정복자에게는 무서운 고난과 정복자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 스칼렛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낮에는 그것과 함께 살았고 밤에는 잠자리에까지 그것을 가져가 앞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
늘 겁을 먹고 있었다. 토니의 일로 인해서 자기와 프랭크가 이미 북군의 요주의 인물 수첩에 적혀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화가 언제 어느 때 닥쳐올지 모르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특히 지금은 출발점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 더구나 앞으로 아기를 낳게 되고 제재소가 그럭저럭 순조롭게 운영되어 가며 가을의 목화 수확시까지 경제적으로 테라가 그녀를 의지하고 있는 지금은 안 된다. 아, 만일 모든 것들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찮은 무기를 들고 이 미치광이 같은 세상과 처음부터 또다시 싸워나가야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붉은 입술과 푸른 눈과 빈틈은 없으나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한 머리를 갖고서 북부 사람들과 그들이 지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공포에 지치고 지친 끝에 또다시 새 출발을 해야 할 형편이라면 차라리 자살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1866년 봄에 폐허와 혼란 속에서 그녀는 모든 정력을 기울여 한결같이 제재소의 수지가 맞게 하려고 애썼다. 애틀랜타에는 돈이 있었다. 건축 부흥의 물결이 그녀에게 바라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었다. 그러므로 감옥에만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신경질을 부리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고 모욕을 받아도 상대해주지 말고 얌전히 있고 부정에는 눈을 감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못되게 구는 상대에게 절대로 화를 내지 않으리라고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그녀도 역시 해방된 무례한 흑인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증오를 느끼고 있었다. 지나가는 길에 거친 말이나 고함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감싸왔다. 그러나 그녀는 경멸하는 눈길조차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은 이렇게 힘들고 악정고투하는데 힘 하나 들이지 않고 돈을 버는 뜨내기 정상배들과 변절자들을 미워했다. 그렇지만 그들을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입에 담지 않았다. 아마도 이곳 애틀랜타에서 그녀 이상으로 북부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그녀는 파란 군복을 보기만 해도 분노로 구역질이 날 정도였으니까. 그러나 그녀는 집안 식구끼리만 있는 데에서도 그들의 욕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나는 큰 소리만 치는 바보가 되고 싶진 않아 하고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은 냉혹할 정도로 엄격했다. 지나간 옛날이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남자들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은 그들에게 맡기자. 북군의 행위에 치를 떨고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잃었다고 화를 내는 것도 그들에게 맡기자. 다른 사람들이야 진심을 털어놓은 채로 감옥으로 갈 테면 가라지. KKK단에 가입했다가 교수형을 당할 테면 당하라지. 아, 그 이름은 스칼렛에게는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흑인에게도 그러했지만 그녀도 그 이름만 들으면 소름이 오싹 끼쳤다. 다른 여자들이 자기 남편이 그 단원의 일원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였다. 다행히도 프랭크는 그런 것에는 조금도 관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도저히 자기들이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속을 태우고 길을 쓰고 음모를 꾸미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면 그것도 멋대로 하라지. 지나가버린 일들은 이 괴로운 현실과 믿을 수 없는 미래와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먹는 것과 자는 것과 감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절실한 문제가 되는 이때에 대통령 선거 따위가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인가. 아, 하느님, 6월까지는 제발 저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6월까지면 괜찮다. 그때까지 피티고모 댁에서 숨어 있으면 된다. 아이를 낳을 때까지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스칼렛은 잘 알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벌써부터 이런 몸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녀를 시끄럽게 비난하고 있었다. 숙녀는 일단 임신하게 되면 절대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미 프랭크와 피티 고모는 그녀에게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망신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달라고 귀찮을 정도로 부탁하고 있었다. 그 전부터 그녀는 6월만 되면 일을 그만두겠다고 그들과 약속했던 것이다. 6월까지면 된다. 6월까지 완벽하게 제재소의 기반을 잡아 그녀가 손을 놓아도 지장이 없을 만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6월까지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비하여
아쉬운 대로 얼마쯤이라도 신변을 지킬 만한 돈을 만들어두지 않으면 안 된다.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그것을 할 시간이 너무 없었다. 그녀는 하루의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싶었으며 1분 1분을 세면서 열에 들뜬 것처럼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래도 부족해서 쉴 새 없이 돈을 탐냈다. 마음 약한 프랭크를 다그친 결과 가게 일도 이제는 순조롭게 되어갔고 묵은 외상값을 받으러 다니게까지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희망을 갖고 있는 곳은 저제소였다. 요즘의 애틀랜타는 마치 땅에 쓰러진 거목이 다시 일어나 전보다도 더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전보다도 더 울창하게 잎을 피우고 전보다도 더 많은 가지를 뻗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건축 자재의 수요는 공급이 뒤따르지 못할 만큼 많았다. 목재, 벽돌, 석재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껑충 뛰어올라 스칼렛은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계속 공장을 움직여야 했다. 매일 몇 시간은 공장에서 지내며 여러 가지 일을 보살피고 도둑질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직감으로는 누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은 마차를 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건설업자와 청부업자와 목수들을 차례로 찾아다녔고 앞으로 집을 지을 계획이라는 소리만 들으면 설령 그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고 찾아가서 자기에게서만 목재를 사도록 약속을 받아왔다. 곧 그녀의 모습은 애틀랜타 시내에서 하나의 낯익은 풍경이 되어버렸다. 그녀는 무릎 가리개를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장갑을 낀 작은 손을 무릎 위에 깍지 낀 채 위험은 갖추고 있으나 불만스러운 표정을 한 늙은 흑인 마부와 나란히 이륜마차에 앉아 있었다. 패티 고무가 만들어준 초록색의 예쁘고 짧은 외투가 그녀의 몸을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가려주었고 납작한 초록색 모자는 그녀의 푸른 눈과 잘 어울렸다. 그녀는 사업 일로 해서 상대방을 찾으러 갈 경우에는 언제나 이 어울리는 옷차림을 했다. 얇게 바른 볼 연지와 그보다 한결 부드러운 콜론수의 향기는 이륜마차에서 내려 온몸을 다 드러내지 않는 한 그녀를 한 폭의 고운 그림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마차에서 내릴 필요는 거의 없었다.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만 하면 남자들은 급히 마차까지 와주었고 빗속에서도 모자를 쓰지 않고 선체로 그녀와 흥정하는 일이 많았다. 목재로 한 미천 잡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은 그녀만이 아니었지만 경쟁 상대 같은 것은 전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자신의 약삭 발음을 그녀는 분명히 자각하고 긍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다름 아닌 제랄드의 딸로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빈틈없는 장사수아니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더욱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 시작할 때 다른 업자들은 그녀를 비웃었다. 여자의 몸으로 감히 장사에 손을 댔다는 단순히 그런 생각만으로 악이 없는 경멸을 보내며 코웃음을 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달랐다. 그녀가 마차로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들은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여자란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왜냐하면 필요할 때에는 어디까지나 가련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방에게 매달려 그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감하게는 보이나 못된 세상 때문에 할 수 없이 꼴사나운 짓을 해야만 하는 마음씨 약한 상류 부인, 목재를 사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연약한 숙녀라는 인상을 암암리에 주는 것은 그녀에게는 식은 죽 먹기와 다름없었다. 반면에 숙녀답게 보여서는 안 될 듯 싶으면 곧 냉담하게 사무적이 되었고 또 이 흥정으로 다른 새 손님이 생길 경우에는 손해를 보고서도 기꺼이 경쟁 상대보다 헐값으로 목재를 팔았다. 탄로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면 나쁜 물건도 좋은 목재값을 받고 예사로 팔아넘겼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다른 목재상의 험담을 먼저 했고 그러고서도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꾸며 보이면서 살 기색이 있는 손님에게 한숨을 섞어가며 경쟁 상대의 목재값은 턱없이 비싼 데다가 목재는 썩었거나 구멍투성이로 요컨대 한심스러울 정도로 나쁘다고 깎아내리는 것이었다. 처음에 스칼렛은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하고는 을에 당황하고 죄의식을 느꼈다.
그녀가 당황한 것은 거짓말이 정말 힘도 안 들이고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왔기 때문이고, 죄의식을 느낀 것은 이것을 알게 되면 어머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약삭 빠른 짓을 하고 있는 딸을 보고 엘렌이 뭐라고 할 것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아마 고지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말투는 부드러우나 뼈에 사무치는 꾸중을 할 것이다. 명예와 정직과 진실과 이웃에 대한 의무에 관한 말을 할 것이다. 한순간 스칼렛은 어머니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그려보고 마음이 움찔했다. 그러나 이내 그러한 환상은 흐려지더니 마침내 거칠고 무모하고 탐욕스러운 충동으로 인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러한 충동은 테라 농장이 곤궁할 때에 생겨난 것으로 그것이 이제는 불안한 생활 때문에 더욱 강해진 것이다. 이리하여 그녀는 전에도 그러했듯이 이 이정표를 통과하고 말았다. 지금의 자기는 어머니 엘렌이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랐던 그런 자기는 아니라고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흔들고 그 영검이 뚜렷한 주문을 다시 되풀이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나중에 생각하자. 그러나 그녀는 두 번 다시 어머니를 자기의 장사수단과 연관시켜 생각지 않았다. 다른 목재상을 능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결코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에 대해 거짓말을 해도 절대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부 특유의 신사도가 그녀를 지켜주었던 것이다. 남부에서는 부인이 신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락되었으나 신사가 부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더더군다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른 목재상들은 고작해야 속으로 분통을 터뜨리거나 가족들이 있는 데서나 화를 낼 수밖에 없었으며 아쉬운 대로 5분만이라도 좋으니 케네디 부인이 남자가 되어주었으면 하고 억울해했다. 디케이터 가도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가난한 백인이 그녀의 이러한 무기에 대해 스칼렛에게 도전했다. 공공연히 그녀는 거짓말쟁이요 협잡꾼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득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재앙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비록 가난한 백인일망정 양갓집 숙녀에게 그 부인이 아무리 여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되먹지 못한 소리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분개했기 때문이다. 스칼렛은 그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잠자코 그의 말을 참았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모든 주의를 그와 그의 단골에게로 기울였다. 속으로 남몰래 이를 악물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목재를 사정없이 그보다도 헐값으로 그의 단골에게 팔았다. 그 때문에 이윽고 그는 파산했다. 그녀는 개가를 올리고 자기가 정한 값으로 그의 공장을 사들였다. 프랭크는 이것을 보고 몸서리를 쳤다. 공장이 일단 그녀의 것이 되자 당장 그 관리를 맡길 만한 믿음직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존슨 같은 사람은 이젠 달갑지가 않았다. 아무리 감시를 해도 그가 여전히 스칼렛의 눈을 피해 목재를 팔아넘기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적당한 남자가 곧 나설 것 같았다. 누구나가 몹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거리에는 많은 남자들이 우글거리고 그들 중에는 전에는 부자였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프랭크는 굶주리고 있는 군인 출신들에게 하루라도 돈을 보태주지 않는 날이 없었고 피티 고모와 쿠키는 말라빠진 거지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싸주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무슨 까닭인지는 자기도 알 수 없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고 싶지는 않았다. 1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필요 없다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아직도 평화에 순응하지 못하는 인간이라면 내 비위도 맞추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그러한 사람들은 근성이 매우 야비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는 인간은 싫다. 렌이나 토미 웰번이나 켈스 화이팅이나 또는 시몬스 형제 중의 어느 한 명이나 하여튼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 민첩하고 정력적인 남자가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항복 직후에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자포자기 심리가 없다. 그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도 무서운 의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마에서 벽돌을 굽는 일을 시작한 시몬스 형제와 자기 어머니의 부엌에서 약품을 만들어 팔고 있는 켈스 화이팅은 아무리 심한 흑인 고수머리라도 6번만 약을 바르면 펴진다고 보증하며 은근한 미소를 띠고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점잖게 그녀의 청을 거절했다. 그녀가 말을 건넨 다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화가 나서 급료를 듬뿍 주겠다고 해보았지만 그래도 거절당했다. 메리웨더 부인의 한 조카는 건방지게도 다음과 같은 소견을 내세웠다. 즉 자기는 뭐 특별히 좋아서 집마차를 굴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것은 자기의 집마차다. 스칼렛에게 고용되는 것보다는 어디서든 자기 손으로 일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어느 오후의 일이었다. 스칼렛은 르네 피카르드의 파이를 실은 집마차 옆에 자기의 마차를 대고 르네와 절름발이가 된 토미 엘본에게 말을 걸었다. 토미는 르네의 마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이봐요 레니, 어째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공장을 관리하는 편이 파이 마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당신도 부끄러울 텐데요. 나는 이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소. 하고 르네는 빙그레 웃었다. 점잖게 보이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전쟁 덕분에 흑인과 마찬가지로 해방되기까지는 24시간 내내 점잔을 빼고 있었죠. 위험을 갖추고 지루하게 앉아있는 것은 이젠 지긋지긋하오. 나는 새처럼 자유롭고 싶소. 나는 이 파이마차가 좋아요. 이 노새가 좋단 말이오. 우리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파이를 팔아주는 친절한 부군 병사들도 좋아요. 아니 스칼렛, 나는 기어코 파이 왕이 될 것이오. 그것이 나의 운명이오. 나폴레옹처럼 나는 내 운명의 별에 순종하겠소. 그렇게 말하고 그는 마치 연극이나 하듯이 채찍을 휘둘렀다. 하지만 파이 장수 같은 것은 당신의 성미에 맞지 않을 거예요. 그건 많은 난폭한 아일랜드 석공들 틈에 끼어 힘겹게 일하는 것이 토미의 성미에 맞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좀 더. 그러고 보면 당신은 아마 제재소를 경영하게끔 길러진 모양이죠. 하고 토미가 입의 양끝을 실룩거리며 말했다. 그런 것임에 틀림없어. 내게는 어린 스칼렛이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잘 돌아가지도 않는 혀로 되받아 말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나쁜 제목이 비싼 값으로 팔릴 수 있다면 절대로 좋은 것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소리를 말이오. 이 말을 들은 르네는 큰 소리로 웃으며 조그마한 원숭이 같은 눈을 반짝이면서 몸을 꼬고 있는 토미의 등을 철썩 때렸다. 실례되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하고 스칼렛은 쌀쌀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토미가 한 말이 전혀 우습다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는 제재소를 경영하도록 키워지지는 않았어요. 실례되는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현재 제재소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길러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이오. 게다가 당신은 제법 수입도 올리고 있소.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한 우리들 중에는 아직 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소.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오. 인생이 희망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주저앉아 우는 것은 약한 인간, 약한 국민이라 하는 짓이오. 사업욕이 왕성한 뜨내기들이라도 붙들어다가 시키면 되잖아요, 스칼렛. 숲속에는 그러한 녀석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이요. 뜨내기 따위는 싫어요. 그 녀석들은 시뻘겋게 단 것이나 못질을 해둔 것 이외에는 무엇이고 훔치니까요. 그 패들은 조금이라도 돈이 생길만 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곳에 자리 잡고 우리들을 도와주러 오지 않아요. 나는 지체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필요해요. 머리가 좋고 정력적이고 그리고 너무 과분한 욕심은 부리지 않는 편이 좋소. 그리고 당신이 제시하는 부수로는 좀 무리라고 생각하오. 완전히 병신이 된 녀석이라면 몰라도 당신이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이젠 뭔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오. 적당한 자리라고 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모두 무엇인가 하고들 있어요. 여자를 위해 일할 바에는 무엇이든 자기 일을 하는 편이 더 낫죠. 남자들이란 밑바닥에 떨어져 있을 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모양이죠. 그럴 거요. 하지만 긍지만은 소중하게 지니고 있지요. 토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긍지라고요? 긍지란 상당히 달콤한 거지요. 특히 껍질이 얇고 달콤한 크림이라도 발린 경우에는. 스칼렛의 말은 날카로웠다. 두 사나이는 웃었다. 다소 불쾌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남자로서의 그녀에 대한 반발심으로 함께 뭉쳐있는 것 같이 그녀에게는 생각되었다. 토미가 한 말은 옳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이미 말을 건네본 남자들, 그리고 앞으로 건네보려고 하는 남자들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두 바쁜 것 같았다. 바쁜 듯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전쟁 전에 그들이 꿈꾸었던 것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또 그것을 하기 위해 배워온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으나 어쨌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세상은 남자들에게 일자리를 골라잡는 것을 허용할 만큼 편안하지 못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희망을 탄식하고 슬퍼하며 잃어버린 옛 생활 양식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그것은 남이 알 바가 아니었다. 그들은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전의 전쟁보다도 더욱 격렬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인생을 소중히 알기 시작했다. 전쟁이 그들의 인생을 둘로 딱 갈라놓기 전에 그들에게 활기를 주었던 것과 똑같은 긴장과 열의를 가지고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스칼렛 하고 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실례되는 말을 해서 뻔뻔스럽게 당신의 호의를 구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역시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소. 아무튼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테니까요. 내 처남 휴 엘싱이 장작 행상을 하고 있는데 별로 좋지를 못해요. 북부 녀석들 외에는 누구나 자기네 땔감은 자기들이 주우러 다니니까요. 그래서 엘싱네는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어. 나도 하는 데까지는 해주고 있지만 워낙 당신도 알다시피 판이를 데리고 있는 데다가 스파르타에는 돌봐드려야 할 어머니와 과부가 된 두 노이 동생이 있어요. 휴는 얌전한 사람이요. 당신은 얌전한 사람이 좋다고 했는데 알다시피 그는 집안도 좋고 또 정직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그 휴는 별로 수완이 없는 것 같군요. 그렇지 않으면 장작 장사로 퍽 재미를 보았을 텐데요. 토미는 어깨를 으쓱했다. 당신은 상당히 까다롭군요, 스칼렛. 하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좀 더 휴를 좋게 봐주었으면 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알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보다 못할지도 모르잖아요. 휴의 정직성과 자진해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성격은 수완이 부족한 것쯤은 보충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칼렛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너무 실례되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말을 들어도 그녀는 장사 수완보다 더 좋은 자질은 없다고 생각했다. 온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부탁해 보아도 뜻대로 되지 않고 또 많은 열성적인 뜨내기들이 끈질긴 부탁을 물리친 끝에 결국 그녀는 큰 마음 먹고 토미의 권고에 따라 휴 엘싱에게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전쟁 당시에는 용감하고 머리가 뛰어난 장교였으나 2번 부상을 입고 4년이나 전쟁을 겪는 동안에 그 머리도 완전히 굳어버려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가혹한 전후의 세상과 직면하고 있었다. 요즘 장작을 팔러 다니는 그의 눈에는 집 없는 개와 같은 표정이 담겨져 있었다. 그러한 것을 보면 그는 그녀가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남자는 결코 아니었다. 그 사람은 바보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장사석도 모르고 어쩌면 둘에다 둘을 더하는 덧셈도 못할지 몰라. 앞으로 알게 되면 어떨지는 모르지. 그러나 적어도 그는 정직하니까 나를 속이지는 않을 거야. 스칼렛은 요즘 그녀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정직이라는 말 같은 것은 쓰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 쪽의 정직성을 가볍게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의 정직성을 더 중요시하게끔 되었다. 조니 갤리거가 토미 앨범과 함께 그 건축 공사장에 나가 있는 것이 유감이야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남자인데 모처럼 완고하고 뱀처럼 빈틈이 없지. 그에 상당한 보수를 주면 아마 틀림없이 정직하게 일해줄 거야. 내가 그의 성격을 알고 있고 상대방도 나의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같이 사업을 하면 아주 잘 돼 나갈 거야. 그 호텔 공사가 끝나면 그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때까지 휴와 존슨 씨를 데리고 그럭저럭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 휴에게는 새 공장 관리를 맡기고 존슨 씨에게는 그전 공장을 맡기면 나는 시내에서 판매만 전담할 수가 있어. 그동안에 그 두 사람이 제재와 운반을 맡아줄 거야. 그렇지만 내가 줄곧 시내에만 있게 되면 조니가 올 때까지 존슨 씨가 마구 도둑질을 할 텐데 그 사내가 도둑질만 안 한다면.
그동안에 찰스가 남겨준 땅의 반에다가 원목장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나머지 반에다가 술집을 만드는 것을 프랭크가 귀찮게 야단치지만 않는다면, 하지만 프랭크가 아무리 야단을 치더라도 그만한 돈이 생긴다면 당장 술집을 세워야지. 프랭크가 그 모양으로 무기력하지만 않다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오 하느님, 하필이면 이런 때에 아이만 생기지 않았더라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밖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배가 부르겠지. 아 하느님, 정말 아이만 낳지 않는다면, 그 얄미운 북군 녀석들이 나를 가만히 놓아두기만 한다면, 만일. 인생에는 만일이라는 가정이 너무 많다.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안정된 것이 없이 내내 전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다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물론 프랭크도 요즘엔 다소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항상 감기에 걸려서 며칠씩이나 누워있어야 하는 날이 허다했다. 만일 프랭크가 병으로 인해 폐인이라도 된다면 어떻게 하나. 아니, 프랭크 같은 사람은 그다지 믿업지가 못했다.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벌 수 있는 돈은 한심할 정도로 적었다. 아, 만일 북부 녀석들이 밀어닥쳐 모조리 가져가 버린다면 어떻게 하나. 만일. 그녀가 버는 돈의 반은 매달 테라의 윌에게 송금되고 일부는 꾼돈을 갚느라고 레티의 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모아두고 있었다. 어떤 수전노도 그녀보다 자주 돈 계산을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떤 수전노도 그녀 이상으로 돈을 잃을까 무서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절대로 돈을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았다. 은행이 파산될지도 모르고 북군이 몰수할지도 몰라서 그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돈은 코르셋 속에 쑤셔 넣어 살에서 떨어지지 않게 간직했다. 또 난로 위의 벽돌 사이라든지 자기의 일용품 주머니 속이라든지 성경의 갈피 사이라든지 아무튼 온 집안에다 작은 돈 뭉치들을 숨겨두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더욱더 조바심을 했다. 왜냐하면 모으는 돈이 불어나면 불어날수록 만일 재난이 닥칠 경우 잃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이었다. 프랭크와 피티 고모 그리고 하인들까지도 더할 수 없이 고분고분하게 그녀의 신경질을 참았다. 그 심한 신경질도 임신 탓이려니 생각하고 참된 원인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몸이 무거운 여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 정도는 프랭크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공장 경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무거운 몸으로 숙녀답지 않게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일절 입을 열지 않았다. 아내의 행실은 언제나 골칫거리였지만 이제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만 낳으면 전날 사랑을 요구했을 때처럼 상냥하고 여자다운 여자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녀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려고 해도 여전히 그녀의 신경질은 가라앉지 않았고 마치 무엇에 홀리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할 때가 상당히 많았다. 그녀가 정말로 무엇에 홀려 있는지 미친 여자처럼 그녀를 조종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집에 들어앉기 전에 모든 것을 질서정연하게 해두고 싶은 정열, 커다란 재난이 다시 들이닥칠지도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준비해두고 싶은 정열, 노파만 가는 북부의 증오의 물결에 대비하여 현금 및 방파제를 만들어두고 싶은 정열에 지나지 않았다. 돈이야말로 요즘 그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강박관념이었다. 아기가 태어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하필이면 형편이 나쁠 때 태어난다고 하는 자신의 앞날을 방해하는 분노의 대상으로서만 생각되어질 뿐이었다. 죽음과 세금과 출산, 이것만은 절대로 형편이 좋을 때가 없는 거야. 여자의 몸으로 스칼렛이 제재소를 시작했을 때 애틀랜타에 사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매우 그녀를 비난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녀가 하는 일에는 한도가 없다는 점에 사람들이 평이 일치하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약삭빠른 장사수단에 그저 놀랄 뿐이었다. 더군다나 그녀의 죽은 어머니가 로비아르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누가 보더라도 임신이 분명한데도 그런 몸으로 줄곧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꼴불견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는 더 한층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점잖은 백인 부인이라면 더더군다나 임신했다는 것을 알면 비록 흑인 여자일지라도 그 순간부터 한 걸음도 집 밖에 나가지 않는 법이었다. 그래서 메리웨더 부인 같은 사람은 스칼렛의 행동을 보고
저 여자는 아마도 길 한복판에서 아이를 낳을 작정인 모양이라고 화를 못 참겠다는 듯한 말투로 마구 떠들어댈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난 같은 것은 현재 시중에 나돌고 있는 뒷공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즉 스칼렛은 단순히 북부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러한 것을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다. 메르웨더 부인이나 그 외의 많은 남부 사람들도 역시 북부에서 새로 온 사람들을 상대로 거래는 하고 있었으나 스칼렛과 다른 점은 그들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똑똑히 보이고 있는 점이었다. 그런데 스칼렛은 좋아서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니면 좋아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그것은 어느 쪽이든 보기 싫은 태도임에는 틀림없었다. 실제로 그녀는 북군장교의 부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차를 대접받고 있지 않은가. 사실상 그녀는 자기 집에 북부 부인들을 초대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고 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내 사람들은 만일 피티고모나 프랭크만 없었다면 북부 부인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일도 실제로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대는지 스칼렛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개의할 여유도 없었다. 그녀가 지금도 무서울 정도의 증오심으로 양키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테라의 집을 불태우려 했던 그날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러한 증오심을 감추고 있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북부놈들을 짜내야만 한다고 그녀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소와 친절한 말투로 대해주는 것만이 자기의 공장을 위해 그들로부터 돈을 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녀가 큰 부자가 되어서 북부놈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곳에 돈을 감추어둘 수 있게 되면 그때는 그녀의 본심을 털어놓으리라. 그녀가 양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얼마나 무서운 증오심과 혐오감과 멸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리라. 그렇게 되면 얼마나 통쾌할까.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상식이었다. 만일 그것이 위선이라고 한다면 애틀랜타는 실컷 그 위선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었다. 북군 장교와 친해지는 것은 땅에 앉은 새를 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그들은 적지에 있는 고독한 망명자와 같았다. 그 대부분은 이 도시의 상류 여성과 교제하기를 갈구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양갓집 여성들은 그들 옆을 지나갈 때에는 스커트를 바싹 여미고 정말로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은 표정으로 노려보며 갔다. 그들에게 친절한 말을 거는 사람은 오직 매춘부와 흑인 여자들 뿐이었다. 그런데 스칼렛은 일을 하고 있을 망정 엄연한 숙녀였고 게다가 양갓집 여성이었다. 그런 만큼 그들은 살짝 비치는 그녀의 미소와 그녀의 푸른 눈 속에 즐거운 듯한 빛을 보면 가슴을 설레었다. 스칼렛은 마차에 앉아 보조개를 지으며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울컥울컥 그들에 대한 혐오감이 치밀어 올라 도저히 맞대놓고 욕설을 퍼붓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싫은 때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그런 기분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손끝 하나로 북부의 남자들을 농락하는 것은 옛날 남부의 남자들을 상대로 같은 일을 하며 즐기던 것보다 훨씬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만 양키를 상대할 경우에는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장사 속이었다. 그녀가 연출하고 있는 역할은 곤경에 빠진 남부의 세련된 아름다운 숙녀의 그것이었다. 위험 있는 겸손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그녀는 그녀의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래도 그녀의 태도에는 우아한 데가 있었고 그 때문에 북군 장교들은 케네디 부인을 생각할 때마다 포근한 따뜻함이 가슴속에 솟아남을 느꼈다. 이런 따뜻함은 그녀에게 대단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하기야 스칼렛은 처음부터 그런 속셈으로 나섰던 것이기는 하지만 주둔한 장교들이 대부분은 언제까지 애틀랜타에 주둔하게 될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아내와 가족을 이곳에 불러다 두고 있었다. 호텔과 하숙집은 붐볐으므로 그들은 작은 집을 지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시내에서 그 누구보다도 정중한 대우를 해주는 우아한 케네디 부인에게서 기꺼이 제목을 구입했다. 뜨내기 정상배들과 변절자들도 새로 번 재산으로 멋진 주택과 가게와 호텔 등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들도 그전 남부동맹의 병사를 상대하기보다는 그녀와 거래하는 것을 더욱 유쾌하게 생각했다. 군대 출신들은 태도는 정중했지만 그 정중함은 노골적인 증오보다 형식적이었고 그리고 보다 싸늘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이 있는 데다 때로는 무척 가련하고 쓸쓸하기까지 보여 그들은 기꺼이 그녀의 목재 창고며 프랭크의 가게까지도 후원을 해주었고 분명히 변변치 못한 남편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는 용감한 젊은 여성을 돕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 스칼렛은 사업이 커지는 것을 보자 자신의 현재가 양키의 돈으로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도 양키 친구들에 의해 지켜지리라는 것을 느꼈다. 북군 장교들과 마음대로 교섭하는 것은 예상보다 쉬웠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남부의 숙녀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칼렛은 앞으로 그들의 부인들이 그녀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북부 부인들과의 접촉은 그녀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 쪽에서 먼저 그녀와 만나기로 결심하고 접근해 왔기 때문이다. 부인들은 남부와 남부 여자들에게 대단한 호기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스칼렛이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최초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다. 다른 애틀랜타 여자들은 이들 부인들과는 전혀 교섭을 가지려 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스칼렛이 장사 속으로 그들의 집에 나타났을 때에는 마치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스칼렛이 마차를 탄 채 북부 사람의 집 앞에서 그 집 주인과 기둥이나 지붕 판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의 아내가 와서 이야기에 끼거나 기어코 들어와서 차라도 한 잔 들고 가라고 권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스칼렛은 그것이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대체로 거절한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프랭크의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교묘한 말로 그들에게 비춰보일 기회를 그녀는 항상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는 몇 번이나 어려운 시련에 부딪혔다. 그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세한 이야기들을 물어보기도 하고 남부 사람들에 대해 하나하나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엉클 톰스 케빈을 성경다움과는 유일한 성소로 알고 있는 북부의 부인들은 남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망치는 노예를 추적하기 위해 기르고 있는 블러드 하운드에 대해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녀가 그런 개는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꼭 한 번밖에 본 일이 없고 또 그것은 조그마한 온순한 개로 거대한 맹견은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아예 믿으려들지도 않았다. 그들은 또 농장 주인이 노예의 얼굴에 표시를 하기 위해 쓰는 무서운 쇠도장이라든지 노예를 때려 죽이는 데 쓰이는 채찍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졸라댔다. 게다가 스칼렛이 느낀 바로는 그들은 노예첩이란 것에 대해 몹시 망측스러우면서도 추잡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북군 병사가 이 시에 주둔한 이래 애틀랜타에 흑인과 백인의 혼혈아가 놀랄 만큼 불어난 것을 생각하자 스칼렛은 특히 이런 흥미에 심한 분노를 느꼈다. 다른 애틀랜타 여자가 만일 이런 미련하고 무식한 질문에 부딪혔다면 아마 분노로 숨을 거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스칼렛은 간신히 자신을 자제할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자제할 수 있었던 것은 북부 부인들이 그녀의 가슴에 분노보다는 경멸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결국 이 패들은 북부 사람들이었고 북부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 어차피 신통한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남부 부인, 남부의 도덕에 대한 북부의 터무니없는 모욕은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고 고작 마음 밑바닥에 모욕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그러나 마침내 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속이 뒤집힐 정도로 그녀를 분개하게 만들었는데 북부와 남부의 벌어진 틈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 다리를 놓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똑똑한 증거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어느 날 오후 피터 영감과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새 장교가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사는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그들은 스칼렛의 제목으로 각각 집을 짓는 중이었다. 그녀가 지나가자 새 부인이 마침 현관 앞길에 서 있다가 손을 흔들어 그녀를 멈추게 했다. 노두돌이 있는 데까지 다가오자 그들은 독특한 악센트로 인사를 했다. 그것은 그런 어조만 아니라면 부사람들이 어떠한 점도 대개는 너그럽게 보아줄 수 있겠다고 그녀가 생각할 정도로 듣기 싫은 사투리였다. 마침 알맞은 때 와주셨어요, 케네디 부인. 하고 메인에서 온 키가 크고 여인 여자가 말했다.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스칼렛은 애틀랜타에 대한 모욕과 그 모욕에 상당한 경멸을 느꼈지만 아무 말 없이 애교 있는 웃음을 띄었다. 무슨 일인데요?
우리 집 유모 브리제트가 북부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도시의 검둥이들 속에서는 하루도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덕분에 나는 아이들 뒤치다거리에 머리가 다 아파요. 그러니 어디로 가야 새 유모를 구할 수 있는지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어디에 부탁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거라면 문제 없어요. 하고 스칼렛은 말하고 웃었다. 아직 노예해방 사무국의 영향으로 버릇없어지지 않은 시골에서 갓 나온 흑인을 찾으시면 아주 훌륭한 하인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간에 잠깐 서서 지나가는 흑인 여자들에게 차례로 물어보시면 틀림없이. 새 여자는 일제히 화가 나서 소리 질렀다. 어머, 당신은 우리가 아이들을 검둥이에게 맡길 줄 아세요? 메인 출신의 여자가 외쳤다. 나는 충실한 아일랜드 여자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애틀랜타에는 아일랜드 하녀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고 스칼렛은 쌀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 자신도 백인아인 같은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또 내 집에 백인아인을 두려고 생각해 본 일도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비꼬는 투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흑인들은 식인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정말 신용할 수 있답니다. 아이고 어림도 없어요. 검둥이 따위를 우리 집에다 두다니. 될 법이나 한 일이에요. 어림도 없지. 내가 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흑인 같은 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더구나 어린아이를 맡긴다는 것은. 스칼렛은 엘렌과 자기와 웨이드를 섬기느라 거칠 대로 거칠어진 다정하고 마디가 굵은 마미의 손을 생각했다.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어떻게 흑인의 손 같은 걸 알겠는가. 그것이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며 얼마나 적당히 어루만져주고 토닥거려주고 얼러주고 하는 방법을 깨닫고 있는지 이따위 것들이 알 리가 있겠는가.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런데 참 이상하군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네들이 흑인을 해방시키지 않으셨던가요? 어머,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하고 메인 출신의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지난달 남부로 올 때까지는 검둥이란 것을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고요. 검둥이를 보면 나는 온몸이 스멀거리는 것 같아요. 검둥이 같은 것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스칼렛은 아까부터 피터 영감이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몸을 꼿꼿이 하고 가만히 마르기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눈치챘다. 메인 출신의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으며 옆에 여자들에게 피터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스칼렛도 자연스레 피터 쪽으로 주의가 쏠렸다. 저것 보세요. 저 검둥이 영감. 꼭 두꺼비처럼 퉁퉁 부어있죠. 하고 말하고 그녀는 킬킬거렸다. 아마도 저 검둥이는 당신들한테서 귀여움을 받으며 멋대로 길러진 모양이죠. 당신들 남부 사람들은 검둥이 다룰 줄을 모르시나 봐요. 몹시 건방지게 만들어 놔두었으니 말이에요. 피터는 훅 숨을 들이마셨다. 그 주름투성이 이마에 깊은 골이 패었으나 눈은 여전히 똑바로 앞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백인에게 검둥이라고 불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다른 흑인들에게서 들은 일은 있었다. 그러나 백인에게서 들은 적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오랜 세월 동안 해밀턴 댁의 당당한 큰 기둥 노릇을 해온 그 피터가 믿을 수 없다느니 귀여움을 받으며 멋대로 길러졌다느니 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다. 상처 입은 자존심으로 그 검은 턱이 떨리기 시작한 것을 스칼렛은 보았다. 보았다기보다 느꼈다는 편이 옳았다. 그리고 상대를 죽이고 싶은 분노가 그녀의 온몸에 굽이침을 느꼈다. 이들 북부 여자들이 남군을 우습게 한다거나 제프 데이비스를 욕한다거나 남부 사람들이 노예를 죽이고 학대한다고 비난하는 동안은 그대로 온순하게 경멸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을 수가 있었다. 만일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비록 자기의 정조나 결백이 모욕을 당했다 해도 참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비난으로 충실히 늙은 흑인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마치 화약에 성냥불이 던져진 것처럼 분노가 타올랐다. 힐끔 피터의 혁대에 꽂혀있는 커다란 기병 권총을 보았다. 그것을 뽑아주고 싶어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무식하고 오만한 정복자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그러나 그녀는 턱의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를 악물고 북부 사람들에게 자기의 진심을 털어보일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타일렀다. 그 시기는 언젠가는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그럴 때가 아니다. 피터 할아범은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이에요. 스칼렛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실례하겠어요. 자, 마차를 몰아요. 피터가 너무도 갑자기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놀란 말이 느닷없이 앞으로 내달았다. 마차가 달리기 시작했을 때 메인 출신의 여자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의 가족이라고?
설마 친척이라는 뜻은 아니겠지? 글쎄 그는 아주 새까맣잖아. 얼마나 괘씸한 여자들인가. 저런 것들은 이 땅에서 싹 쓸어 없애야 한다. 만일 내게 돈이 많이 모이면 저것들이 낯짝에 보기 좋게 침을 뱉어 주어야지. 나는. 그녀는 힐끗 피터를 보았다. 눈물이 그의 코를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뜨거운 애정이, 그의 굴욕에 대한 뜨거운 슬픔이 가슴을 메어왔다. 마치 누군가가 무자비하게도 가엾은 어린아이에게 잔인한 짓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 여자들이 피터 영감을 해친 것이다. 멕시코 전쟁 중 줄곧 해밀턴 노 중령의 뒤를 따라다닌 피터, 주인이 전사했을 때 그를 품에 안고 있던 피터, 멜라니와 찰스를 길러내고 아무것도 못하는 어리석은 피티의 뒤를 돌봐주고 그녀가 피랑 갈 때에는 같이 가고 항복 후에는 전쟁으로 황폐한 땅을 멀리 메이콘으로부터 피트를 말에 태워 데리고 왔던 피터가 아닌가. 그런데 그 여자들은 검둥이 같은 걸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피터 하고 부르며 그의 야윈 팔에 손을 얹자 스칼렛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바보같이 울기는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마. 그런 것들은 뿌의 개돼지들이나 다름없어. 그 사람들은 나를 꼭 무슨 말귀도 못 알아듣는 노새처럼 내 눈앞에서 욕을 했습니다. 이 내가 아프리카 토인처럼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모르는 줄 알고 하고 말하면서 피터는 무섭게 코를 훌쩍거렸다. 게다가 그 사람들은 이 나를 검둥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백인 양반들한테서 아직 한 번도 검둥이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검둥이 같은 건 신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내가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 큰나리께서 돌아가실 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봐 피터, 아이들을 돌봐주게나 젊은 피티도 돌봐주고 그의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애니까 저는 오랫동안 그분의 뒤를 보살펴왔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를 빼놓고 아무도 하라범처럼 잘해줄 순 없었을 거야. 친절하시군요, 스칼렛 아씨. 고맙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씨께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 북부놈들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째서 그것들은 우리 일에 간섭하려 드는 걸까요, 스칼렛 아씨? 그것들은 우리 남부동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스칼렛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북부 여자들 앞에서 폭발시키지 못한 분노가 아직도 가슴속에서 타고 있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집을 향해 말을 몰았다. 피터의 거칠어진 숨결은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아랫입술이 점점 앞으로 나오더니 마침내는 무서울 정도로 튀어나왔다. 처음에 굴욕감이 가라앉자 그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스칼렛은 생각했다. 북부 사람들이란 어째서 그렇게 몰상식하고 이상야릇할까? 그 여자들은 피터 영감이 검다는 것만으로 자기들처럼 남이 모욕하는 것을 민감하게 알아듣는 귀도 감정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들은 흑인이란 어린아이처럼 깨우쳐주고 칭찬해주고 귀여워해주고 꾸짖고 하면서 상냥하게 다루어야만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흑인에 대해서 흑인과 전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런 주제에 그들은 흑인을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을 했다. 그런데 막상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흑인과는 조금도 교섭하려 하지 않는다. 단지 남부인들에게 테러 행위를 할 때에만 흑인을 이용하고 있다. 흑인을 좋아하지도 않고 신용하지도 않으며 이해하지도 못한다. 그런 주제에 남부 사람들은 흑인과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을 모른다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흑인을 믿지 않는다니 무슨 소리인가. 스칼렛은 대부분의 백인보다도 흑인 쪽을 훨씬 더 신용하고 있었다. 어느 양키보다도 확실히 그들을 더 신용했다. 흑인들은 아무리 쓰라린 고생을 시켜도 배반할 줄 모르고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충실과 인내와 애정의 밑점을 지니고 있었다. 북군의 침입을 목전에 두고 도망치려고 하면 도망칠 수도 있었고 적군에 들어가 편한 생활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목화밭에 들어가 열심히 일해준 딜씨를 생각했다. 가족들에게 먹이려고 목숨을 걸고 근처 닭장을 찾아 돌아다닌 포크를 생각했다. 백인주의인들 곁에서 남자들이 전선에 나가 있는 동안 여자들을 지키고 무서운 전쟁에서 그들을 피란시키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간호하고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을 하고 구걸을 하고 도둑질까지도 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노예해방 사무국이
온갖 종류의 그럴듯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백인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노예였을 때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키는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절대로 흑인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할아범을 해방시킨 것은 그 사람들이 아니야? 하고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스칼렛 아씨. 저는 그 사람들에 의해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녀석들에게 해방시켜달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하고 피터는 화가 나서 말했다. 저는 지금도 피티마님의 것입니다. 제가 죽으면 그분은 저를 해밀턴 묘지에 묻어주실 겁니다. 거기에 제가 들어갈 곳인 거요. 아씨께서 어떻게 북부 여자들이 저를 모욕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그분에게 말씀드리면 피티마님은 아마 틀림없이 굉장히 야단치실 겁니다. 어머, 내가 언제 그런 짓을 했어? 하고 스칼렛은 깜짝 놀라 외쳤다. 하셨습니다, 스칼렛 아씨. 하고 피터는 말하더니 더욱 입술을 삐죽이 내밀었다. 결국 아씨나 저나 북부놈들과 상종만 하지 않았으면 이런 모욕은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씨께서 그것들과 이야기만 하시지 않았다면 그것들이 저를 노새나 아프리카 토인처럼 취급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씨께서는 제 역성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들어주었잖아. 하고 스칼렛은 그의 비난에 발끈해서 말했다. 할아범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해주었잖아. 그건 역성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그건 사실일 뿐이죠. 하고 피터는 말했다. 스칼렛 아씨, 구태여 북부놈들과 거래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아씨들은 아무도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아씨께서 아무리 말씀하셔야 피티마님 같으시면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에게는 그분이 작은 신도 못 닿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들이 나보고 뭐라고 했는지 피티마님이 들으시면 틀림없이 기분 나빠하실 겁니다. 피터의 비난은 프랭크나 피티고모나 이웃 사람들에게 듣는 비난보다 더 뼈저리게 느껴졌다. 이 늙은 흑인을 이 없는 잇몸이 부딪혀 딱딱 소리가 나도록 흔들어주고 싶은 만큼 속이 탔다. 피터가 하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흑인에게, 비록 자기 집 흑인에게라도 그런 소리를 듣기는 싫었다. 하인의 의견에 초연할 수 없다는 것은 남부 사람에겐 굴욕이나 같았다. 버릇없이 멋대로 길러진 영감이라고 주둥이를 놀렸겄다. 하고 피터는 말했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아씨를 모시고 다니게 하고 싶지 않다고 피티마님은 말씀하실 게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안 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피티 고모님은 지금처럼 나를 모시고 다니라고 하실 거야. 하고 그녀는 위압적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둬. 이거 등이 이상하게 아파오는 거려. 하고 피터는 음침한 말투로 경고했다. 어찌나 아픈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앉아있을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제가 병이 들면 피티마님도 마차를 타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칼렛 아씨, 북군이나 그런 더러운 것들과 함부로 접촉하는 것은 아씨를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칼렛의 처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다. 그녀는 화가 난 나머지 입을 꼭 다물고 말았다. 분명히 그대로였다. 정복자들은 자기의 행동을 인정해주고 있었지만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은 결코 인정해주지 않았다. 시내에서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그녀는 죄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피터까지도 그녀와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닥의 희망마저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세상의 평판 같은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경멸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피터의 말은 그녀의 가슴에 무서운 분노가 타오르게 하고 그녀를 궁지에 몰리게 해 양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혐오를 품게 하였다. 어째서 그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에 일일이 신경을 쓰는 걸까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북부놈들과 접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다.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상관없다. 신경 쓸 게 뭐람. 신경 쓸 시간도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그전처럼 그녀의 세계가 확실히 안정됐을 때에는 그때는 의젓하게 의자에 앉아 팔짱을 끼고 어머니 엘렌처럼 훌륭한 기부인이 되리라. 참다운 기부인답게 남자들의 보호를 받는 무력한 부인이 되리라. 그렇게 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그녀를 인정해 주겠지. 부자가 되면 그녀는 얼마나 훌륭한 여자가 될까. 그렇게 되면 엘렌처럼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진해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대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을 동정하고 예의 범절도 지킬 것이다. 낮이고 밤이고 불안에 시달리지도 않게 될 것이다. 인생은 평온하고 여유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아이들과 놀 여가도 공부를 보살펴줄 여유도 있을 것이다. 한가하고 따뜻한 오후에는 귀부인들이 찾아오겠지. 테피터의 패티코트가 살랑거리는 소리와 펠메토 부채가 즐겁게 펄럭이는 소리를 들으며 차와 맛있는 샌드위치와 과자를 대접하면서 한가하게 세상 이야기를 하며 보내리라. 불행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친절하게 대해주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광주리에 담은 선물을 보내주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수프와 젤리를 갖다 주리라. 그다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멋있는 마차에 태워 소일 겸 산책에 데리고 가주리라. 어머니처럼 진정한 남부의 부인다운 귀부인이 되리라. 그러면 사람들은 엘렌을 사랑한 것처럼 그녀를 사랑해주겠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가를 칭찬하고 그녀를 자애로운 부인이라고 부르겠지. 이렇게 미래에 대해 이것저것 공상하는 그녀의 즐거움은 결코 인정 많은 혹은 자비로운 여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가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는 명성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두뇌의 그물루는 이러한 세밀한 곳까지 포착하기에는 너무나 컸고 너무나 성기였다. 언젠가 부자가 되었을 때 모두가 자기를 칭찬해 줄 것이라는 것만으로 그녀는 충분했던 것이다.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훌륭한 귀부인이 될 여유가 없는 것이었다. 과연 피터가 말한 대로였다. 피티 고모는 무척 속을 끓였다. 게다가 피터 영감의 등에 일어난 통증은 하룻밤 사이에 2번 다시 마차를 몰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그 뒤부터 스칼렛은 자기가 직접 마차를 몰았다. 모처럼 부드러워져 가던 손바닥이 다시 그전처럼 딱딱해지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봄철은 지나가고 찬비 내리는 4월은 푸른 잎이 향기로운 5월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날씨로 바뀌었다. 한 주일 한 주일 오직 악착같이 일하고 근심하고 산월이 가까워짐에 따라 여러 가지 장애가 일어났다. 옛 친지들은 점점 냉담해져 가고 그와 반대로 가족들은 더욱더 상냥해져서 말할 수 없이 그녀를 아껴주었다. 그러나 그녀를 몰아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모른 채 했다. 이러한 불안과 고투를 겪는 요즘 그녀의 세계에서 오직 한 사람, 의지가 되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레트 버틀러였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필 그가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수은처럼 잡을 수 없었고 지옥에서 뛰어나온 악마처럼 짓궂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만은 동정해 주었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얻지 못한 것, 그에게서 얻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그녀에게 주었다. 때때로 그는 저 뉴올리언스로 가는 수수께끼 같은 여행으로 시내에서 자취를 감추곤 했다. 여행의 이유는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다소 질투 비슷한 감정도 있고 하여 그 여행은 정녕 어떤 한 여자나 아니면 몇 명의 여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터 영감이 그녀의 마부가 되기를 거부한 뒤로는 그가 애틀랜타에 머무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다. 그가 시내에 있는 동안에는 대부분 술집 현대 아가씨의 2층 방에서 노름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벨 와틀링의 술집에서 북부 사람들이며 뜨내기 벼락부자 녀석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돈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시내 사람들은 그 술 친구들을 싫어하는 이상으로 그를 싫어했다. 요즘은 피티 고모 댁을 찾아오는 일도 없었다. 아마 스칼렛이 임신 중인데 남자가 찾아다니면 프랭크나 피티가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리라. 그러나 그녀는 약속한 것도 아닌데 매일같이 그를 만나게 되었다. 공장이 있는 피치트리가나 디케이터가의 한적한 길을 그녀가 마차로 지나가고 있노라면 그는 곧장 말을 몰아 따라왔다. 그리고 언제나 고삐를 당기고 말을 걸거나 때로는 그의 말을 마차 뒤에 붙들어 매고 그녀의 마부 노릇을 해주기도 했다. 요즘 그녀는 전보다도 더 쉬 피로해지곤 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가 고삐를 잡아주면 언제나 마음속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을에 시내에 들어서기 직전에 헤어져 갔지만 애틀랜타에서 둘이 만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몇 번이나 적힌 스칼렛의 예의 범절을 무시하는 기록에 다시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보태는 결과가 되었다. 그녀는 가끔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 이상의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해보는 일이 있었다. 날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흑인의 폭행에 대한 시중의 불안이 높아감에 따라 두 사람이 만나는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다. 하필이면 지금처럼 그녀가 제일 보기 싫은 모양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그녀를 찾는 것일까? 전에는 다소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녀에게 무슨 야심이 있을 턱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야심 같은 건 처음부터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마저 갖게 되었다. 그가 북군 감옥에서의 그 난처했던 일을 다시 들춰내서 놀리지 않게 된 지가 벌써 몇 달이나 된다. 그리고 애슐리나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에 대해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당신의 육체가 탐난다는 따위의 난폭하고 지저분한 소리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개는 그대로 조용하게 두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종종 만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 까닭을 묻거나 하진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이렇게 판단했다. 그 사람은 노름 이외에는 하는 것도 없고 애틀랜타에는 그다지 좋은 친구도 없으니까 그냥 친구 겸 자기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그 이유야 어떻든 그녀는 그와의 교제가 가장 즐거운 것 같았다. 단골을 잃어버린 불평, 빚에 대한 심한 푸념, 존슨 씨의 교활한 수법, 휴의 무능한 점에 대해서도 열심히 들어주었다. 그녀가 다른 경쟁자들을 앞질러 이긴 이야기 같은 것엔 대단히 통쾌해했다. 그럴 때 프랭크라면 그저 사람 좋은 웃음만 지을 뿐이고 피티 고문은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쿠 저런 이라고 할 뿐이었으나 그는 가끔 자기에게 돈 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돈이 많은 양키나 정상배들과 누구 할 것 없이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는 그다지 당신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늘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말을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커다랗고 새까만 말에 올라타서 그늘진 길모퉁이를 돌아 다가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항상 기쁨에 넘쳐 기운이 솟아났다. 그가 마차로 옮겨 탄 후 그녀의 손에 있던 곶비를 거머쥐고 두세 마디 거침없이 농담을 하고 나면 그녀는 모든 걱정과 불룩한 배도 다 잊고 다시 옛날처럼 싱싱하고 활발하고 매력 있는 자기로 돌아가는 기분이었다. 그에게는 거의 무엇이든지 털어놓을 수가 있었다. 자기 생각의 진정한 동기조차 감출 필요가 없었다. 상대가 프랭크라면 때때로 애슐리라도 자기 기분에 정직해야 할 경우에는 곧 이야깃거리가 끊어지고 마는데 레트에 대해서만은 그렇지가 않았다. 애슐리와 이야기를 할 때에는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명예를 위해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 두 사람 사이에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될 일들이 많이 있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레트가 그녀에 대해 훌륭한 태도를 취하려 하고 있는 지금은 그 같은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진 지금이 그녀에게 있어서는 정말이지 커다란 위안이었다. 레트 하고 피터 영감한테 최후의 통보를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그녀는 서슬이 펄해져서 물었다. 어째서 이 도시 사람들은 내게 대하여 그렇게 비열한 태도를 취하고 이러쿵저러쿵 귀찮게 말들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들은 나나 정상배들에 대해 누가 가장 지독한 말을 할 수 있는지 내기라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장사만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에게 한 번도 나쁜 짓을 한 기억이 없는데 그런데 당신이 아무 나쁜 짓도 안 했다면 그건 그러한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오. 어쩌면 시내 사람들도 어렴풋이나마 그런 것을 알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아이 진정으로 들어주세요. 나는 여러 사람 때문에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란 그저 돈을 좀 벌어보려고.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다른 여자들과는 다른 일이오. 그리고 그것에 약간 성공했어요. 앞서도 말한 적이 있지만 이것은 어느 사회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하나의 죄악이오. 남과 다른 사람에게 저주가 있으라. 스칼렛, 당신이 제재소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그 사실이 성공하지 못한 모든 남성들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요. 생각해봐요. 골상하게 자란 여성이 있어야 할 장소는 가정이니까 이 시끄럽고 각박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요. 하지만 만일 내가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다면 내가 들어앉아 있어야 할 집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결론을 말한다면 당신은 점잖게 그리고 긍지를 가지고 굶어 죽기를 기다려야 했던 거요. 어머나 기가 막혀서. 그러나 메리웨더 부인을 보세요. 그분은 북군에게 파일을 팔고 있잖아요. 그건 제재소를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죠.
그리고 엘싱 부인은 바느질 일을 하고 하숙을 치고 있으며 파니는 그 대단한 사기 그릇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무도 갖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모두들 그 애를 도와주려고 팔아주고 있고. 아니, 그것은 빗나간 생각이요. 그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남부 남자들이 무서운 궁지에 상처를 낸 건 아니요. 성공만 하지 않는다면 남자들은 변함없이 이렇게 말할 테니까요. 저것 봐, 가엾게도 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럼 어디 여자들에게 그녀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줄까? 하고.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상류층의 부인들은 하는 수 없이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 거요. 누군가 남자가 찾아와서 여자답지 못한 일의 무거운 짐을 내려줄 때까지 마지못해 일하고 있는 채 하는 거요. 그러니까 모두들 동정을 하는 거요. 그런데 당신은 아무리 보아도 일이 좋아서 하는 것 같고 남자의 신세 같은 건 지지 않겠다는 태도가 분명해 보이니까 아무도 동정하지 않는 거요. 그러니까 애틀랜타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을 용서하려 들지 않을 거요. 남을 동정한다는 것은 여간 유쾌한 일이 아니니까요. 나는 가끔 당신이 좀 진지하게 대해주셨으면 해요. 동양 속담에 개가 짖어도 대상은 지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아십니까? 모두들 짖어대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대상을 못 가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째서 사람들은 내가 돈을 좀 벌었다고 그렇게까지 못마땅해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다 손에 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스칼렛.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숙녀답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도처에서 괄시를 받든가 아니면 가난하고 고상하게 굴어 많은 친구들을 만들든가 어느 한쪽을 택해요. 그러나 당신은 벌써 그중 하나를 선택했소. 가난 같은 건 싫어요. 하고 그녀는 얼른 말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만일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그래야죠. 그래요. 나는 이 지상에서 무엇보다도 돈을 원해요. 그렇다면 그것 하나밖에는 골라잡을 도리가 없었소.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벌이 딸려 있소. 원하는 것에는 대개 따르기 마련이지만 말이오. 즉 고독이라는 벌이오.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확실히 그랬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확실히 뭔가 쓸쓸했다. 그것은 여자친구가 없다는 외로움이었다. 전시 중엔 우울해지면 엘렌을 찾아갈 수가 있었다. 엘렌이 죽은 뒤로는 언제나 멜라니가 있어 주었다. 하기는 멜라니와의 관계는 테라에서 함께 쓰라린 노동을 했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었지만 그러나 현재는 아무도 없었다. 피티 고모가 있다고는 해도 그녀는 자기의 좁은 이야기 범위 이외에는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내 생각으로는 하고 그녀는 망설이듯이 말했다. 나는 여자로서는 언제나 쓸쓸했다고 생각되어요. 애틀랜타의 부인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가 일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싫은 거예요. 난 누구한테나 정말로 여자들로부터는 환영받은 일이 없어요. 어머니만은 예외지만 동생들한테서도 그랬어요. 어찌된 영문인지 전쟁 전에도 찰스와 결혼하기 전에도 여자들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신은 윌크스 부인을 잊고 있소. 하고 레틀 말했다. 그 눈은 짓궂게 빛나고 있었다. 그분은 언제나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소. 사람을 죽이는 거라면 몰라도 당신이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인정해 줄 거요. 스칼렛은 그녀는 살인도 인정했어 하고 생각하자 등골에 오싹 소름이 끼쳤다. 그리고 비웃듯이 소리내어 웃었다. 아, 멜라니 하고 그녀는 원망스러운 듯이 말을 이었다. 멜라니가 나를 인정해주는 유일한 여자라면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녀는 뿔딱 정도의 분별력밖에 없어요. 그녀에게 만약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다면 하고 말을 하다가 그녀는 급히 입을 다물었다. 만일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분별력이 있다면 좀 더 세상 물정을 잘 알아 당신이 하는 일에 찬성하지 않았겠죠. 하고 레트가 대신 말했다. 하기야 그 점에 대해서는 나보다는 당신이 더 잘 알 테니까. 어쩌면 남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끄집어내고 너무해요. 당신의 옳지 못한 폭언은 까짓것 묵살하기로 하고 처음 문제로 되돌아갑시다. 이 점만은 분명히 생각해 두시오. 만일 당신이 남과 다른 일을 하면 당신은 같은 또래 사람들만이 아니라 당신의 부모나 자식대의 사람들에게까지 따돌림을 받게 돼요. 그 사람들은 절대로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무척 놀랄 거요. 다만 당신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당신을 자랑삼아 말할는지도 모르지요. 과연 우리 손녀다운 데가 있다고 말이요. 또 당신의 손자들은 부러운 듯 한숨을 내쉬며 말할 테지요. 할머니는 좀 말갈량이었던 모양이야.
그러곤 당신이 흉내를 내려고 할 거요. 스칼렛은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당신은 가끔은 참말을 하시는군요. 그래요. 로비아르 할머니가 생각나요. 마미는 내가 나쁜 짓만 하면 언제든지 꼭 할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할머니는 마치 고드름처럼 차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도 무척 까다로웠대요. 하지만 할머니는 3번이나 결혼을 했고 또 할머니 때문에 몇 번이나 결투소동도 있었대요. 그분은 입술 연지를 바르고 깜짝 놀랄 만큼 가슴이 많이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속옷은 별로 입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당신은 열심히 어머니를 따르려고 애쓰면서도 속으로는 끔찍이도 할머니에게 반해 있었군요. 우리 버틀러 집안에는 해적이었던 할아버지가 있었소. 설마 그 눈을 가리고 판자 위로 걷게 하다가 바다로 밀어넣었다는 그분은 아니겠지요? 아니, 할아버지는 돈을 손안에 넣기 위해서는 능히 많은 사람들에게 판자 위를 걷게 했을 거요.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큰 부자가 될 만큼 돈을 낭비했으니까. 하지만 집안 식구들은 항상 주위에서 할아버지를 선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소.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술집에서 싸움을 하다가 살해되었소. 할아버지가 죽어서 크게 마음을 놓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식들이었소. 왜냐하면 그 노인은 대체로 늘 취해 있었고 술만 들어가면 자기가 퇴직 선장이라는 것도 잊은 채 아이들이 머리털이 곤두설 것 같은 회고담만 늘어놓았으니까 말이오. 그러나 난 할아버지한테 반해서 할아버지를 아버지보다 훨씬 더 본받으려 했었지요. 아버지는 많은 훌륭한 습관을 몸에 지니신 믿음이 깊은 존경할 만한 신사였소.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말 안 해도 알 거요. 스칼렛, 당신 아이들은 아마 메리웨더 부인이나 엘싱 부인이나 혹은 그들의 아이들이 현재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으로 당신을 인정하지 않을 거요. 당신 아이들은 아마도 얌전하고 신경질적인 인간이 될 거요. 말괄량이의 자식은 대개가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층 더 나쁜 것은 당신도 모든 어머니들처럼 자기가 경험한 고생을 자식들에게는 시키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요. 고생은 인간을 만들든가 파괴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당신도 손자가 생겨서 그 손자에게 인정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는 거요. 우리들의 손자는 대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들이라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생길 손자 말인가요? 이거야말로 케네디 부인. 스칼렛은 퍼뜩 자기의 실언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를 부끄럽게 만든 것은 그의 농담만이 아니었다. 갑자기 그녀는 자기의 커다란 배를 다시 의식한 것이다. 그의 농담에는 그녀의 몸이 이상을 비치는 구석은 조금도 없었을 뿐 아니라 게다가 그녀는 그와 함께 있을 때에는 언제나 따뜻한 날이라도 무릎 덮개를 겨드랑이 밑까지 높게 올리고 있었다. 이렇게 가려두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믿고 보통 여자들처럼 안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자기가 임신한 것에 갑자기 화가 치밀어 그가 알았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부끄러움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다. 마차에서 내리세요.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하고 말했으나 그녀의 말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니, 절대로 내릴 수 없소. 하고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두워질 것이고 또 요 다음 집 근처에는 천막과 운막에 살고 있는 새로운 흑인 동네가 있으니까요. 나도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무지막지한 검둥이들이죠. 그리고 성급한 KK단 패들이 오늘 밤 가운을 입고 말을 타고 뛰어나오는 소동의 실마리를 굳이 당신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요. 내려줘요. 하고 그녀는 소리치며 고삐를 낚아챘다. 그때 갑자기 울컥하고 구역질이 올라왔다. 그는 얼른 말을 세우고 깨끗한 손수건 2장을 건네주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로 그녀의 머리를 마차 밖으로 밀어내 주었다. 실록의 나뭇가지 너머로 낮게 비스듬히 비추고 있는 오후의 햇빛이 일순 금빛과 초록빛 소용돌이로 변해 현기증이 나는 듯이 빙글빙글 돌았다. 구역질이 멎자 그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진심으로 분해 울음을 터뜨렸다. 단순히 남자가 보는 앞에서 구역질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여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수치였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토했다는 것으로 임신했다는 굴욕적인 사실이 이제는 아주 명확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그녀에 대해 조금도 존경심을 품고 있지 않은 이 레터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추태를 보이고 만 것일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무례한 야유를 퍼부으리라는 것을 각오하고 그녀는 울었다. 바보같이 굴지 말아요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부끄러워서 운다면 당신은 바보요.
자, 스칼렛. 어린아이 같은 짓은 하지 말아요. 맹인이 아닌 바에야 당신이 임신하고 있다는 것쯤은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도 그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로 오 하고 말했을 뿐 새빨개진 얼굴을 손가락으로 꼭 눌렀다. 임신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오싹했던 것이다. 프랭크는 그녀가 임신한 것을 언제나 난처하다는 듯이 당신의 몸 형편이라고 말했고, 제랄드는 그런 말을 꼭 해야 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둘러서 말했다. 부인네들은 점잖게 임신이란 말을 몸이 거북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어리네요. 그런 더워서 못 견딜 무릎 덮개 같은 건 아무리 덮어도 소용없소. 물론 나는 알고 있었소.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은 내가 이렇게. 그는 갑자기 입을 꼭 다물었다. 둘은 모두 잠자코 있었다. 그는 고삐를 뺏어들자 말에게 고함을 쳤다. 그는 다시 조용히 말을 계속했다. 그 여유 있는 말투가 그녀의 귀에 유쾌하게 울려와 수그린 얼굴에서 조금씩 붉은 기운이 사라져갔다. 당신이 그토록 부끄러워할 줄은 몰랐어, 스칼렛. 조금은 철이 든 줄 알았는데 실망했는걸. 당신 가슴속에 아직도 정숙한 구석이 남아있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오. 그런 말을 한 이상 나도 신사가 아닐는지는 모르오. 아니, 임신한 여자에게 뻔뻔하게 구는 것을 보아 확실히 나는 신사가 아니오. 임신한 여자와 만나도 보통 사람을 대하듯이 하고 땅바닥을 보거나 하늘을 쳐다보거나 그 밖에 이러니 저러니 함부로 눈길을 돌리면서 여자의 허리깨는 안 보는 채 그러면서도 힐끔 훔쳐보는 그런 짓은 가장 천한 짓이라고 나는 늘 생각하고 있었소. 그런데 내가 그런 시시한 짓을 할 턱이 있겠소. 임신은 아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닐까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재치가 있소. 그 사람들은 머지않아 어머니가 될 부인에게 축하합니다 하고 말하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처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치가 있소. 임신은 정상적인 것이고 여자들은 그것에 긍지를 가져야 해요. 마치 죄라도 진 것처럼 집안에만 숨어있지 말고. 긍지라고요? 하고 그녀는 억눌린 소리로 외쳤다. 긍지라고요? 어머 싫어요. 당신은 아기가 생긴다는데 긍지를 느끼지 않습니까? 당치도 않아요. 전혀 느끼지 않아요. 아기 같은 건 아주 싫어해요. 그건 말하자면 프랭크의 아기라서? 아니에요. 누구의 아기라도 마찬가지예요. 순간 이 새로운 실언이 또 마음에 걸렸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그런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않은 듯 천연스럽게 말을 계속했다. 그렇다면 우린 서로 생각이 다르군요.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죠. 아이들을 좋아한다고요? 그의 말을 듣자 자기의 당황한 기분도 잊어버리고 놀라 얼굴을 들고 소리쳤다.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나는 갓난애도 좋아하고 좀 큰 어린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들이 자라서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추한 짓을 하는 어른들의 생각이나 습관을 배워 익히기 전에는 말이오. 당신도 그만한 것쯤은 알고 계셨을 텐데 내가 웨이드 해밀턴을 귀여워하고 있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잖소. 그 애는 사내아이답지는 않지만 갑자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면서도 스칼렛은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는 웨이드와 재미있게 놀았고 곧잘 선물을 가지고 왔었다. 자, 이 두려운 문제는 분명해졌고 가까운 장래에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당신도 인정했으니까 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하겠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당신 혼자서 마차를 타고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요. 이 점은 당신도 알고 있을 거요. 벌써 몇 번이나 들었을 테니까 말이요. 당신 자신은 폭행을 당하든 당하지 않든 아무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해요. 당신의 고집불통인 성격 때문에 스스로 어떤 궁지로 몰리게 될지도 몰라요. 즉, 의협심이 강한 당신의 이곳 친지들이 당신을 위해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검둥이 몇 명의 목을 졸라서 죽일지도 모르오. 그렇게 되면 북부 녀석들은 그 사람들에게 내리덮쳐 누군가가 교수형을 당하게 될 것이오. 부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당신의 행동 때문에 자기들의 아들이나 남편의 목이 달아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소? 아니, 그것만이 아니오. 만일 KKK단이 보다 많은 흑인을 해치우면 북부패들은 샤만 부대의 가혹한 행동조차 천사 같았다고 생각될 만큼 애틀랜타를 족쳐댈 거요. 나는 되는 대로 짓거리는 게 아니오. 나는 북부패들과 친하니까 말이오. 창피한 일이지만 놈들은 나를 저희들 편으로 알고 내 앞에서 무엇이고 터놓고 말을 하고 있어. 놈들은 비록 또 한 번 이 도시 전체를 불사르고
10살 이상 된 남자를 모조리 목 졸라 죽이는 한이 있어도 KKK단을 섬멸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어. 그렇게 되면 당신은 호된 꼴을 당하게 될 거요. 스칼렛. 돈 같은 건 모두 허사가 되고 말 거요. 들판에 불이 난 일단 붙기 시작하면 어디서 꺼지게 될지 모르는 거요. 재산은 몰수되고 세금은 점점 올라만 가요. 혐의를 받게 된 부인은 벌금을 물게 돼요. 놈들이 모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들었소. KKK단은 당신은 KKK단 사람들을 알고 계세요? 토미 앨번이라든가 휴라든가 그리고 그는 답답한 듯 어깨를 으쓱했다. 알턱이 없잖소? 나는 매국노요. 배신자요. 변질자란 딱지가 붙어있소.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소? 하지만 나는 북부 측에서 혐의를 걸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소. 그들은 조금이라도 서투른 짓을 하면 모두 목이 졸린 거나 같은 녀석들이요. 당신은 이웃 사람의 교수대에 서도 후회 같은 건 하지 않겠지만 자기 공장을 빼앗기게 되면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거요.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아도 당신이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 따위는 돌투성이 땅바닥에 흘려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소.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을 말해두겠소. 당신의 그 권총을 언제나 당신이 쓸 수 있게 해둘 것. 그리고 내가 시내에 있는 동안에는 언제나 당신의 마부가 되어드리겠소. 레드, 당신은 정말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소. 그러나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도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내 의협심 때문이요. 조롱하는 듯한 빛이 검은 눈 속에서 춤을 추었다. 그와 동시에 진지한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다. 그리고 또 있소. 당신에 대한 내 깊은 애정 때문이요, 케네디 부인. 그렇소. 나는 마음 깊이 당신을 원하고 있었소. 당신을 아주 멀리에서 숭배하고 있었소. 그러나 나는 애슐리 윌크스 씨와 똑같이 훌륭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한테 숨겨왔소. 당신은 유감스럽게도 프랭크의 부인이 되었소. 그러니까 명예심이 나에게 그런 말을 못하게 했었던 거요. 그러나 윌크스 씨의 명예심까지도 때로는 흔들리는 수가 있었으니 하물며 나의 명예심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 나의 숨겼던 정열을 고백하고 제발 이젠 그만하세요. 그가 자기를 자만심이 강한 어리석은 여자로 다룰 때 스칼렛은 언제나 짜증이 나서 이렇게 그를 제지했다. 더군다나 애슐리와 그의 명예심이 화제에 오른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견딜 수가 없었다. 당신이 말하고 싶은 또 다른 한 가지는 뭔가요? 아니 이거 당신은 남이 안타깝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화제를 바꾸긴가요? 좋소. 그럼 나머지 한 가지를 얘기하리다. 그의 눈에서 조롱하는 빛은 다시 사라지고 어둡고 침착한 얼굴이 되었다. 당신이 이 말을 어떻게 했으면 싶소. 이놈은 고집이 세고 입이 마치 쇠처럼 단단해요. 이놈의 고삐를 잡고 있으면 쉬 필요해요. 정말이지 이놈이 내닫기로도 한다면 도저히 당신 손으로는 멈추게 하지 못할 거요. 마차가 도랑 속에서라도 뒤집히는 날이면 아기와 함께 당신은 죽고 말 거요. 이놈에게 제일 무거운 재갈을 물리든가 아니면 내가 입이 좀 더 부드럽고 순한 말로 바꿔주든가 해야겠소. 그녀는 수염이 없는 매끈매끈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임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어색한 생각이 없어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짜증스러웠던 기분이 싹 가시는 것을 느꼈다. 바로 조금 전에는 그가 친절하게 대해주어 죽어버리고 싶다고까지 생각했던 그녀의 기분을 편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더욱 친절해져서 말까지 걱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갑자기 고마운 생각이 들어 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말은 정말 다루기 힘들어요 하고 그녀는 온순하게 말했다. 이걸 몰고 다니느라면 가끔 밤새도록 양팔이 아플 때가 있어요. 당신 좋으실 대로 해주세요, 레드. 그의 눈이 심술궂게 번쩍였다. 무척 상냥하고 여자다운 말투를 쓰는군요, 케네디 부인. 언제나처럼 건방진 기질이 전혀 없고 역시 제대로만 조종하면 당신도 상냥하게 매달리기는 하는군요. 그녀는 얼굴을 찡그렸다. 다시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번에야말로 진심이에요. 마차에서 내려줘요. 내리지 않으면 이 채찍으로 때릴 거예요. 어떻게 나는 당신이 하는 소리를 참고 들었는지 몰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해줄 생각이 났는지 몰라. 당신은 예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꼭 자 어서 내려요. 정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마차에서 내려 뒤에 메어둔 말을 끌러 황혼이 깃든 길에 서서 약을 올리듯이 빙글빙글 웃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는 마차를 몰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주 생끝 웃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확실히 그는 난폭했다. 교활하고 상대하기에 위험한 사나이였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의 손에 넘겨준 무딘 칼날이 어떻게 잘 드는 날카로운 칼로 변할는지 몰랐다. 그러나 뭐라고 해도 그에게는 마치 그렇다. 몰래 마신 브랜디처럼 사람을 흥분케 하는 데가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스칼렛은 브랜디를 마시는 것을 배웠다. 비에 젖든가 오랜 시간 마차를 타고 돌아다녀서 온몸이 쑤시고 마비된 것처럼 되어 오후 늦게 돌아오든지 할 때 무엇보다 기운을 북돋아주는 것은 자기 사무용 책상 제일 윗서랍에 감춰둔 브랜디병을 생각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마미의 날카로운 눈에 띄지 않게 자물쇠를 채워두었다. 미드 박사는 임신 중에 술 같은 것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말을 그녀에게 할 생각도 못했다. 왜냐하면 잠자는 부인이 백포도주보다 독한 것을 마시려니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결혼 필요연의 샴페인이라든가 심한 감기에 걸려 누워있을 때 마시는 설탕 넣은 뜨거운 종료주 같은 것은 예외였다. 그러나 세상에는 발광한 여자와 이혼한 여자, 수잔 비, 안토니 양처럼 부인에게도 참정권이 있다고 믿는 여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영원히 집안 망신을 시키는 불행한 여자도 있었다. 그러나 스칼렛이 그가 허락지 않았는데도 자기 맘대로 술을 마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스칼렛은 저녁 식사 전 물을 섞지 않은 브랜디 한 잔이 얼마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술 냄새를 없애기 위해 커피알을 씹거나 화장수로 양치질을 했다. 남자는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 때나 술을 마시거나 기분을 내곤 하는데 왜 여자가 마시면 모두들 그토록 귀찮게 구는 것일까? 프랭크는 옆에서 코를 골며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자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가난에 대한 공포, 양키에 대한 공포, 테라에의 향수, 애슐리에 대한 사모로 가슴이 아파오는 것 같아 뒤척이고 있을 때 그녀는 만일 브랜디병이 없었다면 머리가 돌아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리고 유쾌하고 정다운 훈훈한 기운이 그녀의 혈관 속으로 스며들면 온갖 걱정이 차례로 사라졌다. 세 잔만 마시면 언제나 이렇게 혼잣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건 내일 좀 더 가라앉거든 생각하기로 하자. 그러나 브랜디를 마셔도 마음의 고통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밤이 있었다. 그 아픔은 공장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보다도 훨씬 심한 아픔, 테라를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아픔이었다. 시끄럽고 새 집이 줄지어 서 있었고 낯선 얼굴이 불어나고 좁은 거리는 말과 집마차와 시끄러운 군중들로 뒤끓고 있는 애틀란타는 가끔 그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애틀랜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테라의 부드러운 전원의 정적, 황토밭과 그 주위의 시커먼 소나무들이 못 견디게 그리웠다. 테라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리 생활이 고달프도 좋다. 애슐리에게 가고 싶다. 그저 만나기만 해도 좋다.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힘을 얻고 싶다. 멜라니의 편지가 올 때마다 둘은 건강하게 지낸다고 적혀 있었다. 윌이 짤막한 글로 밭가리와 모심기와 모카의 성장에 대해 알려올 때마다 그녀는 자기 집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 싶은 뜨거운 욕망을 느끼곤 했다. 6월엔 집으로 돌아가자. 6월이 되면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2달쯤 집에 가 있자. 그렇게 생각하면 기운이 솟았다. 실제로 그녀는 6월이 되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그녀가 그처럼 한결같이 돌아가고 싶어한 때가 되어간 것이 아니라 그달 초에 윌한테서 아버지 제랄드가 죽었다는 짤막한 소식이 왔기 때문이다. 기차가 매우 연착했기 때문에 스칼렛은 6월이 파란 저녁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전원 모두를 뒤덮고 있을 무렵에야 존스보로에 도착했다. 군데군데 남아있는 이 마을의 가게와 민가에 노란 램프불이 켜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매우 드물었다. 폭탄에 의해 부서지고 혹은 타버린 큰 길 옆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가는 곳마다 커다란 틈이 벌어져 있었다. 지붕은 포탄으로 인해 구멍이 많이 나 있었고 벽도 반쯤 부서져서 폐허가 되어버린 집들은 조용하고 침울하게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다. 블라드의 가게 앞 나무 차양 밖에는 말과 노새 몇 마리가 매여 있었다. 먼지투성이인 황토길은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했다. 마을에서는 가끔씩 커다란 고함 소리와 술에 취한 듯한 웃음소리만이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큰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술집에서 조용한 저녁 공기를 타고 흘러오고 있었다. 정거장은 전쟁 때문에 불탄 후
아직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고 겨우 나무 판자로 그 자리에 지붕을 이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비바람조차 막을 벽이 없었다. 스칼렛은 그 밑으로 들어가 조그마한 빈통 하나에 걸터 앉았다. 그것은 확실히 의자 대신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큰 길 여러 군데를 돌아보며 윌 벤틴의 모습을 찾았다. 윌은 미리 마중을 나와 있어야만 했다. 그로부터 제랄드가 죽었다는 짤막한 소식을 받은 후 첫 기차로 온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녀는 급히 서둘러서 떠나는 바람에 작은 여행용 가방 속에 갈아입을 속옷도 넣지 않고 잠옷과 칫솔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상복도 만들어 입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미드 부인에게 빌려 입어 검은 옷이 몸에 꽉 끼어 거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미드 부인은 현재 말랐지만 스칼렛은 배가 불렀기 때문에 더욱이 맞지 않았다. 그녀는 제랄드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현재의 자기 모습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혐오감을 갖고 자기의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날씬한 몸매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얼굴과 발목은 부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다지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앞으로 1시간 안에 애슐리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자 매우 신경이 쓰였다. 가슴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또다시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와 만난다고 생각하자 왠지 망설여졌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고 있고 그도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바라지도 않던 이 아이는 지금 그 사랑에 대한 순결치 못한 증거처럼 생각되었다. 날씬한 허리와 가벼운 발걸음을 잃은 모습을 그에게 보이는 것이 정말 싫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초조한 듯이 발을 동동 굴렀다. 윌이 마중을 나와 있어야 했다. 물론 블라드의 가게까지 가서 그에 대해 물어보고 혹시 그가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에게 부탁해서 테라까지 마차로 데려다 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블라드의 가게에는 가고 싶지 않았다. 때마침 토요일 밤이었기 때문에 이 마을 남자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그 가게에 와 있을 것이었다. 툭 튀어나온 배를 안고 몸을 감춰주기는커녕 오히려 꼴불견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어울리지 않은 검은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가기가 싫었다. 그리고 제랄드의 죽음에 대해 그들이 친절하게 일제히 동정의 말을 보내는 것도 싫었다. 동정 같은 것은 절대로 받고 싶지도 않았다. 누군가가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곧 울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절대로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만일 일단 울기 시작하면 애틀랜타가 함락된 후 레트가 어두운 교회의 큰 길에 그녀를 버려두고 갔던 그 무서운 밤, 말갈기를 잡고 흐느껴 울며 가슴이 메어질 듯이 무섭고 도무지 눈물이 그치지 않았을 때처럼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절대로 울지 말자. 다시 목구멍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의 부고를 받고 나서도 몇 번이나 그랬다. 그러나 울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다만 머리만 어지러워지고 마음만 약해질 뿐이었다. 아, 왜 윌이나 멜란이나 동생들은 아버지가 병이 나신 것을 통보해주지 않았을까? 미리 알려주었으면 당장 기차로 테라로 달려와서 간호해 드릴 수도 있었을 텐데, 만일 필요하다면 애틀랜타에서 의사를 데려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멍청한가? 몸을 2개로 쪼갤 수도 없는데 같은 시간에 양쪽에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녀가 모두를 위해 애틀랜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느님도 알고 계신다. 윌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진 그녀는 통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뒤에서 철도 선로의 석탄재를 발로 밟는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까 알렉스 퐁텐이 선로를 가로질러 귀리자루를 어깨에 메고 집마차 쪽으로 다가오는 참이었다. 아니, 스칼렛 아니요 하고 외치고 그는 자루를 내려놓고 달려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젊고 검게 그을린 작은 얼굴에는 반가움이 가득 넘치고 있었다. 잘 오셨소. 윌은 대장간에서 말 편자를 받고 있어요. 기차가 연착되어 아직 시간이 있는 줄 아는 모양이요. 당장 달려가서 데려올까요? 네, 그래주세요, 알렉스. 슬픔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며 그녀는 대답했다. 낯익은 얼굴을 다시 만나서 기뻤던 것이다. 아, 스칼렛. 하고 그는 여전히 손을 쥔 채 떠듬떠듬 말했다. 당신 아버님께서는 정말 안 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러한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녀는 대답했다.
그의 말로 제랄드의 혈색 좋은 얼굴과 기운찬 목소리가 선하게 되살아났다. 당신을 위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스칼렛, 우리들은 당신 아버님을 우리 마을이 자랑으로 삼고 있었소. 하고 알렉스는 그녀의 손을 놓고 말을 계속했다. 아버님은 우리들은 당신 아버님이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군인답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고 있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녀의 생각은 마구 혼돈되었다. 군인? 그렇다면 아버지는 누구에게 사살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토니처럼 남부의 배신자들과 싸웠다는 말인가? 그러나 그 이상 캐물어서는 안 되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 울게 된다. 울어서는 안 된다. 윌과 마차를 타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시골로 나가 이제는 괜찮다고 생각되는 곳까지 가기 전에는 울어서는 안 된다. 윌이라면 상관없다. 그 사람은 오빠나 마찬가지니까. 알렉스,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그녀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나무랄 생각은 조금도 없지만 말이오, 스칼렛. 하고 알렉스는 분노로 얼굴을 확 붉히며 대답했다. 그게 만약 내 누이 동생이었다면 나는 아마. 아니 스칼렛, 나는 한 번도 여자에게 난폭한 말을 사용한 기억은 없지만 내 심정을 말하자면 누군가가 가죽 채찍으로 셀렌을 실컷 두들겨 주었으면 싶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일까 하고 그녀는 의아하게 생각했다. 셀렌이 도대체 어떻게 했다는 말인가.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해서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소. 그녀의 편을 드는 사람은 일뿐이요. 그야 물론 멜라니 씨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멜라니 씨는 성인구자 같은 사람이라서 누구나 나쁘게 생각하는 법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했잖아요. 하고 그녀는 쌀쌀하게 말했지만 알렉스는 태연했다. 마치 그녀가 무례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화가 났다. 그녀는 자기 가족들의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서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자기가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았다. 어째서 윌은 자세한 내용을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알렉스가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 싫었다. 그가 자신의 몸의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고 생각하자 상당히 거북스러웠다. 그러나 땅거미가 질 무렵에 알렉스가 그녀를 보며 느낀 것은 이것이 스칼렛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얼굴이 완전히 변하고 말았다는 것이었다. 아마 그것은 아기가 생긴 것 때문이리라. 이러한 때에는 여자란 마치 악마처럼 변하는 법이다. 거기에는 물론 오하라 노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고 있는 까닭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노인이 사랑하는 딸이었다. 그러나 아니, 이 변모는 그런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보다도 사실은 지금이 더 인상이 좋아 보였다. 적어도 지금의 그녀는 하루 3끼 정도의 식사는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인가 쫓기고 있는 듯한 눈매도 어느 정도 사라져 있었다. 그전에는 공포에 떨고 있었고 절망적이었던 눈이 지금은 확실히 가라앉아 있었다. 웃을 때에도 어딘지 모르게 위엄과 자신감과 의젓한 품격이 있었다. 아마도 저 프랭크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지. 사실상 그녀는 변해버렸다. 분명히 아름답기는 하지만 그 귀엽고 부드러운 사랑스러움은 그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남자를 쳐다볼 때에도 누구보다도 그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어리광 피우는 듯한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변하지 않았을까? 알렉스는 자신의 초라한 옷을 다시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또다시 평소의 그 괴로운 빛이 나타났다. 가끔 밤중에 잠이 오지 않을 때에는 어머니는 저희를 어떻게 할 작정이신가를 걱정하고 가엾게 죽어버린 조이 아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를 걱정하고 노새 한 피를 더 살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생각하면서 전생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었으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때조차 있었다. 그때는 모두들 자신의 행복 같은 것은 조금도 생각지 않았다. 군대에는 비록 옥수수 빵일망정 항상 먹을 것이 있었고 언제나 누군가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있었다. 이러한 어떻게든 해볼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고통 따위는 전혀 없었다. 군대에서는 죽는다는 것 이외에는 전혀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디미티 멀로도 있었다. 알렉스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미 그때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결혼 같은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미 그녀의 뺨에서 장밋빛이 사라지고 눈에도 청춘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었다. 토니만 텍사스로 도망가지 않았어도 좋았을 것이다.
남자가 한 사람만 더 있었으면 이 세상이 일변했을지도 모른다. 신경질을 잘 내는 그의 사랑스러운 동생은 빈털터리가 되어 서부의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정말이지 모두가 변해버렸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과 프랭크가 토니를 위해 애쓴 것에 대해서 미처 감사를 드리지 못했군요. 하고 그는 말했다. 그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던 것도 당신들 덕분이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인편에 들으니까 토니는 무사히 텍사스에 있다더군요. 당신들께 편지로 묻는 것도 걱정이 되고 해서. 그런데 혹시 토니가 당신이나 프랭크에게서 돈을 빌려가지 않았는지요? 돌려드리고 싶은데. 아, 알렉스 제발 그만해두세요. 지금은 안 돼요. 하고 스칼렛은 외쳤다. 적어도 지금만은 사실 돈 같은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알렉스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위를 데리고 오지요. 하고 그는 말했다. 내일 장례식에서 모두 만나게 되겠지요. 그가 귀리자리를 들고 떠나려고 할 때 삐걱거리는 마차바퀴 소리와 함께 집마차가 옆 골목에서 나와 바퀴를 덜커덕거리며 두 사람이 있는 대로 다가왔다. 윌이 마부석에서 고함을 쳤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스칼렛. 그는 마차에서 느릿느릿 내려오자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와 몸을 구부리고 그녀의 뺨에다 키스했다. 윌은 지금까지 그녀에게 단 한 번도 키스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었고 반드시 이름에다 부인자를 붙여 불렀기 때문에 그녀는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정다운 느낌이 들어 무척 기뻤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마차바퀴 위로 안아올려 마차 안으로 밀어 넣었다.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그녀가 애틀랜타에서 도망쳐 올 때 탔던 바로 그 덜커덩거리는 낡고 오래된 마차였다. 용케도 망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견뎌냈구나. 아마 윌이 항상 알뜰하게 손질을 한 덕이리라. 이 마차를 보자 그날 밤 일이 생각나서 그녀는 까닭 모르게 가슴이 아파왔다. 설령 자기가 신을 벗고 맨발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고모의 밥상 위에 먹을 것이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테라에 새 집마차를 사 주어야겠다. 이 낡은 마차는 태워버려야지. 윌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주는 편이 스칼렛에게는 고마웠다. 그는 다 헤어진 밀짚 모자를 마차 뒤로 집어던지고 말에게 소리쳤다. 마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윌은 옛날과 다름없이 바싹 말랐고 머리카락 빛깔은 불구스름했으며 눈은 침착하게 가라앉아 마차를 끄는 말처럼 참을성이 있었다. 마을을 뒤로 하면서 테라로 향하는 황토길로 접어들었다. 아직도 하늘 가장자리에는 어슴풀의 붉은 빛이 남아있었다. 푹신푹신한 깃털 같은 구름은 황금빛과 연한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조용한 들판의 황혼이 두 사람 주위로 내려와 기도처럼 마음을 평온하게 했다. 몇 달 동안이나 이곳을 떠나 이 시골 공기의 싱그러운 향기, 갈아엎은 토지, 향긋한 여름밤을 못 보고 용케 견디었구나. 축축한 황토 냄새는 무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좋았고 반갑고 정다웠다. 그녀는 마차에서 뛰어내려 손에 듬뿍 움켜쥐고 싶었다. 황토길 양옆으로 팬 도랑에 푸른 잎이 마주 엉켜 늘어진 인동 덩굴은 비가 갠 뒤에는 항상 그렇듯이 코가 찡할 만큼 이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은 향기를 뿜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한때의 제비가 민첩하게 날개를 퍼득이며 지나갔다. 때때로 토끼가 놀라서 깡충거리며 길을 가로질러 갔다. 그것의 흰 꼬리가 솜털로 만든 분천 모양으로 간들거리며 뛰어갔다. 파란 관목 덤불이 울창한 황토 옆을 갈아놓은 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목화가 잘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쳐다보았다. 모든 것이 어쩌면 이다지도 아름다운가. 낮은 늪지대에 뽀얗게 들이온 부드러운 잿빛 안개, 붉은 땅에서 열심히 자라나고 있는 목화, 초록빛으로 줄을 지어 부드럽게 물결치고 있는 경사진 밭, 이러한 것들 뒤에 검은 단비로 된 벽처럼 우뚝 솟아있는 시커먼 송림. 그녀는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애틀랜타 같은 곳에 있었던 것일까? 오하라 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요, 스칼렛. 집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이야기하려 하는데 어떤 문제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제는 당신이 가장이니까요. 무엇인데요, 윌? 그는 잠깐 동안 그녀에게 냉정하고 진지한 눈길을 보냈다.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셀렌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